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실과세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 서울도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2007년 10월 바로 이때 가을이 깊어갈 때 제가 이런 식으로 법무과 이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을 5년 하면서 떠나는 마당에 제가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모든 5급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는 6급 이상의 사람들이 다 공청을 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 청구 인용 사건을 통한 부실과세 개선 방안 해가지고 2007년 10월입니다.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3년 동안에 제도가 과연 개선이 됐느냐?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법무과의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실리를 안 챙기고 제 실리를 안 챙기고 그야말로 그 젊은 시절에 30대 후반의 시절에 35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40살에 들어가 가지고 45세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일을 하기에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과 술도 많이 먹고 원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거는 규제가 아니고 구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만 하면 누군가는 구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 역할과 제 사명, 소명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게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실리, 자기 자신을 챙겨야 돼. 내 것 안 챙기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아. 세상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고 그거 다 알아주지도 않대. 그러니까 자기 거를 챙겨, 자기 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지만 그 젊은 시절에는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제가 보고서를 쓴 것을 사심없이 윗분들이 또 받아줬고 많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참 이게 뿌리 깊게 고착된 관행과의 그 싸움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했고 제도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각각 내놨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조세심판원이죠.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인데 당시는 2007년까지 당시에는 국세심판원이에요. 국세심판원인데 이게 이제 지방세가 있잖아요. 지방세 불복은 국세 불복은 어디로 하느냐? 국세심판원으로 하는 거예요. 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 소속은 어디냐?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관할을 해.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고 여기는 각 그때 행정안전부 뭐 이제 행안부 그쪽은 지금은 이제 고쳐가지고 행안부인데 그 전에는 이제 뭐 행정부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할이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플러스 해가지고 조세심판원이라는 걸 만들고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에다가 관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조세심판원이 있고 국무총리 항시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헤게모니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금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목숨이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어요. 당사자들한테는. 과세를 하면은 그거를 내가 과세를 인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1,000억 과세해 보시고 3,000억 과세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제 어떤 국세청장이 자기가 역외 탈세 이런 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과세했잖아요. 과세했는데
과세할 때는 기자회견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불복해서 잘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내고 끝나버리고 그런 거죠. 사건을 내가 했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예? 무슨 사정기관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사건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 찾아보니까요, 없어요. 없어. 뭐 기소중지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공직자들이요, 항시 자기가 있을 때 자기 실리 챙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실적 과시하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왜 승진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걸 뺏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했다 하면서 훈장 타고 그런 것들을 제가 금지금 사건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참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니까. 그러면 모든 서울청 관할 각 세무서에서 과세한 거, 서울청에서 조사해가지고 과세한 거, 세무서에서 과세한 게 이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쪽에서 이의신청 하려면 해도 돼요.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과세처분이 나 이거 위법이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오면은 이게 이제 서울청 어디로 오냐 하면은 법무과로 와요. 법무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의신청을 다 해요. 그리고 과적도 하고 이의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심판도 하고 심판, 그러니까 국세심판 사건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과세처분에 대해서 모든 불복은 이쪽에서 다 한다, 법무과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윗분들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법무과, 그때 이제 국세청장님께서도 국장들한테, 본청국장들한테 법무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막 이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무과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맨날 조사과가 중요한지 알고 조사과 좋은지 알고 막 이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무과에서 모든 거를 하기 때문에 통계를 저희들이 다 내요. 통계를 모든 불복에 관한 통계, 패소율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승소율, 그 다음에 심판에서 인용을 당한 거, 과세처분이 취소된 거, 그 다음에 과세처분이 유지된 거, 이렇게 기각권 인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저희들이 법무과에서 다 통계를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훤히 보고 있는 거죠. 서울청 관내 모든 사건 과세처분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결제하는 거 이제 12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판결문 오는 거는 그날 오는 판결문은 다 봤죠. 그렇게 해서 제가 당시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것만 내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했냐. 일단은 우리 불복 총건수 중에서 불복 총건수 중에서 인용이 얼마나 됐냐, 과세처분이 얼마나 됐느냐, 이게 이제 금액으로는 얼마, 비율로는 인용 비율로는 과세처분이 비율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통계를 냈죠.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했냐면은 각 국가별로 다 냈어요.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이제 본청 감사해가지고 감사 지적권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조사국 과별로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세운관리국에서 한 부분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각 국가 1, 2, 3가 뭐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냈는데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통계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부실가세 원인과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인용 비율을 아마 이거는 말 못합니다. 말 못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 그날 상당히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죽을래 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다른 사람 이거 작성하지도 않은 사람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치른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2007년에 이렇게 발표했던 이것이 지금 13년이 지난 2020년에도 똑같은 비율을 한번 배워가지고 이게 변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뭔가를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돈이 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론만 이렇게 운을 떼고요. 직접적으로 제가 막바로 통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종소세, 부가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세목별로도 다 했고요. 세목에 따른 유형별 그 쟁점별로 인용 현황이 어떤 거더냐. 법인세는 뭐 송금의 범위가 1순위로 제일 많이 깨지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가산세, 그 다음에 정상가격 순으로 그렇게 많이 인용이 된다. 부가세는 거래 시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제하의 공급, 추계 결정 이런 순위로 많이 인용이 되고 부실가세가 생기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구분, 추계결정, 가산세, 부당행위 계산부 이런 순서대로 부실가세가 많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범위, 특정 채권 상속 채무 여부, 자산의 평가 이런 순이고, 증여세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 추정,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증여의제 이런 순서대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부실가세가.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제도적인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분석을 해봤어요. 제도적인 원인. 이게 그러니까 애교와 판례가 따로따로 논다 이거죠. 따로 국밥이다. 따로 국밥. 불복을 가면은 결국은 소송 가면 이 판례가 모든 거를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법을 해석하는 거를. 그런데 과세관청은 애교 우선주의예요. 애교 우선주의. 판례 우선주의가 아니고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교와 판례가 배치되는 경우에도 애교를 우선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하고 나면은 결국은 판례가 가지고 우리는 애교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아주 기분 나빠요. 그 소리 들은 판사들 치고 그 소송 수행자 보고 뭐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판례는 판례대로, 애교는 애교대로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불복해라. 나는 과세 처분할 테니까 이때는 우리는 하면 되는 거고, 알아서 여기서 소송 가가지고 과세 처분 이렇게 인용되는 건 뭐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불복을 소송까지 가야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송까지 갈 수 없는 소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냥 그대로 부실과세. 그러니까 그게 또 뭐냐면 판결문을 봐도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판례 이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이 두 번째가 세법의 무지.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알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공직에. 그런데 우리가
세무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세법전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영역이 넓습니까? 그리고 또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화돼 있고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세무공무원이. 그러니까 뭐를 일을 해보고 그 담당을 해봐야만이 비로소 눈이 들어오고 조문이 들어오고 그런 거. 안 그러면은 한글은 글씨는 한글이고 여백은 종이고 뭐 이런 식이죠.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뭐 너무 힘들잖아요. 세법이. 그러니까 세무 공무도 나가 떨어지고 세무사도 나가 떨어질 정도, 양도 분야는 뭐 도저히 답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세법의 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과세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세법을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조사자 개인의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자기 시각이 세모면은 세모대로 되는 거고 별표면 별표대로 되는 거고 네모는 네모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 상의 없이 세법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심 없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지표가 되는 게 판례죠. 판례인데 이 판례가 역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여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판례라는 거를 국세청의 윗분들이 간부들이 판례를 또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법원 판사들이 세법을 뭐를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그분들이 판단하는데 그분들이 왜 모르는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겪어보면은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의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불복하는 사람들은, 불복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내 일처럼 사심 없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심 없이. 그런데 그 사심이 안 들어가고 나를 챙기는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위해 줘 버리고 안 그런 사람은 냉철하게 해버리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법을 왜곡을 시켜버리더라.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다 심사 분석의 모순이다. 이 말이 뭐냐면은 가령 이제 조사자는 조사 업체를 고발한 후 검찰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료를 파생해 버린다 이거죠. 무슨 자료상 조사다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료상 조사해 놓고 그러면 이쪽하고 이렇게 거래한 사람들이 있고 A가 매입처고 매출처잖아요. 매출처인데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100%더라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은 전부 다 가공이다, 가공업체다 그래가지고 다 파생을 시켜가지고 각 관할 세무서에서 알아서 과세해라 이렇게 파생해 버리고 자기는 떠나버린다 이거 제대로 이제 확인 안 하고. 그러면은 이쪽 사람들은 아니 이쪽에서 이미 생생낸 거를 우리 보고 이제 뭐 일을 떠맡기네 하면서 여기서도 그냥 뭐 별다른 검토 없이 가세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죠. 이 자료상 조사라는 게. 그리고 자료상이라는 게 100%짜리 만드는 것이 적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자료상에도 가공도 있고 실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공만 가지고 전부 다 100% 만들어 버리면 일하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실적 내버리고 끝나버린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줘버리니까 나머지 이 사람들은 아무런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용을 써서 일을 해 하면서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그러면 나는 일단 과세하고 떨어버리자 라는 식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료상 조사를 해가지고 범칙으로 고발을 했다 이거죠.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어요. 무혐의가 나도 과세 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과세 처분을. 왜? 검찰들이 뭐 세법을 뭐를 알아 이런 식이죠. 이런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가가지고 검찰 가가지고 사바사바 로비해가지고 풀어놨겠지, 무혐의 받았겠지 이런 식이에요. 세금은 별도야. 세금 사건하고 형사사건 별도야 이런 식의 인식이 강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같은 국가 권력이 하는데
행정부가 하는 건데도 국세청 관할 외에서 뭐를 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자존심인지 프라이드인지 그거를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건에는 우리 국세청 도장이 찍힌 거다, 소유권이. 그러니까 사건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직원들 있더라니까. 내 사건을 왜 인용을 시키냐 막 이런 식으로 달라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건에가, 납세자 불복 사건에가 왜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이거요. 자기 사건이냐 이거지. 그거를 그러면 자기 사건이면 자기가 뭐를 해주면 자기가 뭐 실리가 생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러니까 먹고튀기 성행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 사건 인용 시 부실과세를 했다. 부실과세로 이제 행정심판 단계에서 여기서 그냥 깨져가지고 과세처분을 했는데 여기서 취소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에서. 그러면 이거는 100% 부실과세잖아요. 부실과세에 했으면 이 부실과세를 한 조사자 있잖아요. 조사자. 이 조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부재하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조사자들 또한 과세 처분 후 실적 거양에 따른 공치사를 하고 인사이동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나는 실적 내고 갈 테니까 불보고 알아서 해가지고 푸는 거, 뭐 과세 처분 당하는 거, 취소 당하는 거, 나는 신경 안 쓰니까 알아서 취소하시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 나는 실적 내버렸으니까 끝나고. 그러니까 부실과세를 1,000억을 낸들 그게 무슨 실적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실적으로 봐줬다니까요. 근데 왜 그게 실적이 돼야 되는지, 현실적인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실적이라고 하면, 왜 사람을 아쉽게 만들었잖아요. 아쉽게 만든 것이 그게 실적이라면 실적이, 그렇게 된다면 그걸 실적으로 봤다면 모랄에이저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책임 없이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부실과세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비하다. 물론 이제 국세행정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3년에 들어가지고 2004년에 이 국세행정실명제를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 강주 전라남도 도지사입니까? 이용섭 청장이 그때 국세청장이었거든. 그때 그분이 의욕적으로 민 것이 국세행정 실명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다른 국세청장이 한 2번, 3번 이렇게 오면서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정도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부실과세하면 내가 이렇게 피드백 당하고 책임 추궁을 당한다, 그런 의식이 부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의 부실과세는 과세 품질 TF에 의해서도 견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과세 품질 TF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부실과세 했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조사자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거를 이제 품질을 따지자 이거예요. 과세에도 품질을 따지자.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 거를 자꾸 불량품을 만드는 조사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렇더라도 3천만 원 미만짜리 이런 거는 부실과세가 되더라도 그거를 신경을 안 써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3천만 원 미만 막 이런 식으로 3천만 원 미만짜리들, 이게 이제 대부분은 시민들이, 자영업자들이 다 이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부실과세가 한 개인을 노숙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므로 그 문제성이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부실과세 사각지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부실과세 원인과 대책 여러 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계속 연속을 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실 가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없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이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